네, 키워드로 보는 주요 정치권 이슈, 오늘은 22대 국회에 입성한 여야 당선인들과 짚어보겠습니다. 김희정 국민의힘 부산 연제 당선인,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 당선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축하 먼저 인사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제 꼭 한 달 남았는데 일단 김희정 당선인은 12년 만에 원내 입성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8년입니다. 8년 만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자, 3선고지 오르셨는데 네. 상임위에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요. 또 네. 3선이시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에도 또 도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십니까? 지금 국회 같은 경우는 그동안 관례대로 여야가 같이 상임위원장을 이렇게 분배를 해서 협력하는 모습을 취해왔습니다. 예. 오늘 야당 원님 계시는데 이번에도 그런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서 상임위원회 골고루 분배가 된다면 저는 상임위원장 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제 지역구 부산 연제구가 부산의 가장 중심에 있는 행정 중심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나 교육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요. 학세권 연제, 역세권 연제를 공약으로 걸었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상임위원회로 배정받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귀왕 당선인님도 저희 출연 때 몇 번 좀 대담을 하셨습니다만 그때 이제 당협위원장이시거나 네. 그렇게 있었는데 좀 당선인으로 또 만나 뵙습니다. 네. 각오가 있으실 것 같아요. 19년 만에 거의 기록적인 걸 거예요. 예. 19년 만에 다시 들어오게 됐는데 그 동안에 이제 그 지방행정 경험하고 그리고 대통령도 모셔보고 또 국회의장, 비서실장도 해보고 하면서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나 21대 원구성할 때 실무 책임자로서 여야를 조율을 했던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충분히 더 잘 쓰이는 국민의 심부름꾼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소식으로 또 스튜디오에서 두 분 또 자주 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두 분과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띄워주시죠. 네, 자 대통령실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다 접어두고 만나자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일단은 영수회담 의제 조율을 위해서 1차, 2차 실무 협상까지 했습니다만은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데 오늘 아침이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나온 이재명 대표가 일단 만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녹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녹취 먼저 듣고 두 분 의견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수회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영수회담이라 의제도 좀 정리하고 미리 사전 조율도 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좀 녹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좀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정리하느라 시간을 보내기가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그 실무회동에서는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이러다 못 만나는 거 아니야 이런 또 분석들도 나왔었는데 결국엔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 일단 만나겠습니다 하고 나니까 물꼬를 좀 튼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그렇죠. 사실 대통령께서 지난주에 바로 일주일 예. 전이네 만나자고 할 때도 예. 뭐 예전 같으면은 특정 당 한 당만 만나기 힘들다 뭐 이런 조건을 걸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빨리 만나자라고 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약속 잡을 때 만나자 그러면 그게 진짜 만나려고 하면 일단 날짜부터 정하는 게 제일 네. 1번이거든요. 그래야지 그다음에 그러면 야 우리 말고 누구 만날래? 또는 만나서 뭐 할까? 어디서 만날까? 이런 건데 그냥 가장 중요한 거는 만난다라는 거하고 빨리 날짜 정하는 게 그 예. 진정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야 서로의 진정성이 좀 통한 것 같다. 예. 그래서 사실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그 두 분의 만남을 통해서 정치의 복원과 협치하는 국회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제가 뭐냐, 결론이 뭐냐 이거보다는 만남을 통해서 정치를 복원한다라는 그 사인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무진들이 2차까지 가면서 갈팡질팡 하던 거를
결국은 이렇게 원래 원했던 대로 대통령께서 생각했던 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만나는 게 중요한 거고 네. 두 번째는 의제 상관없이 국민만 바라보고 예. 조건 없이 만나는 거고 세 번째는 결론도 만남의 자리에서 정해지는 거지 미리 정해놓고 하면 뭐 두 분의 정치력이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야 제대로 돌아가는 느낌이 난다. 그러니까 다시 또 실무회의 하면서 이거를 흐트리지 말았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그 접점을 찾지 못했던 부분이 이제 민생회복지원금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 최고위에서도 얘기했지만 민심을 전하겠다. 민생 현장의 어떤 참혹한 현실을 전달하겠다. 결국에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주제를 다 펼쳐놓고 만나자라고 했던 것이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이었었고 예. 민주당 쪽에서는 우선은 민생부터 접근하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야당의 제안이었던 25만 원 민생지원금. 예. 그리고 나서 대통령실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 특히 최상병 관련해서 지난번 총선 때 많이 국민들이 걱정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정도는 우선은 의제로 다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한결된 입장이었었는데 이것이 실무 조율을 하는 대통령실 관계자 입장에서는 곤란하지요. 예. 그래서 아마도 그동안 8번의 회동 제안에 대해서 한 번도 안 했었고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정치가 실종되었다라고 할 때 야당의 비판의 초점은 대통령이 야당 정치인 안 만납니다라는 것이 이제 야당의 비판이었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만나야 한다라는 그 절박성이 대통령실에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는 혹시 회동 불발의 이유가 야당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뭘 쏠린다라고 하면 또 이것 또한 부담이 됐을 거기 때문에 만나긴 만날 텐데 어찌되었든 회동의 결과는 나와야 돼요. 그래서 두 분이서 아무런 준비 없이 만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몇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향후 준비 모임을 통해서 결과를 낸다라는 일종의 그런 그 회동의 결과물은 나와야 되는 것이라 이제 첫 출발이다. 그런데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과를 미리 예단하지 못하지만 만남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정치의 복원에 희망을 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똑같습니다. 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공이 일단 만나자. 이거에 대해서만큼은 이견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들, 두 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또 신평 변호사가 뒷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두 사람의 만남에서 어떤 메신저 역할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녹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영수 회담을 위한 그 메신저 역할을 했거든요. 메신저 역할이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의 그 척헌 중에 척헌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네. 영수 회담에 관한 뜻을 좀 전달해 달라고 저한테 그 부탁을 했습니다. 예. 이때 하는 말씀이 이 대표는 진정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예. 그 회담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걸 검토하면서 이것이 혹시 속임수가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절대 그렇지 않다. 제가 이 대표를 위해서 변명을 했죠. 예. 이 대표는 내가 잘 아는데 표리부동한 분이 아니고 예. 또 신의를 지킬 줄 아는 분이다. 민주당 쪽에서 하시는 말씀은 네. 처음에 만나서는 이제 총리 인선에 관한 협의를 가볍게 한 다음에 이때 생긴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 회담을 나가면서 더 깊숙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신평 변호사는 이제 첫 번째 만남에서는 총리 인선과 관련해서 이제 가벼운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좀 회담을 이어가는 쪽으로 좀 첫 번째 만남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을 하셨는데 김희정 당선인께서는 어떤 성과를 좀 얘기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예. 저 둘 다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요. 예. 네, 지면은 본인 잘못이고, 예. 네, 이기고 나면 정말 수만 가지 기여하신 분들이 나타납니다. 아. 그런데 항상 이제 책임 있게 이제 네. 주인공들이 뭘 해야 되거든요. 이기든 지든. 마찬가지로 이번 영수회담과 관련돼서도 결국은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과 이 대표 두 분이 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단도 본인들의 결단이 필요한데 지금 소위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뭘 이렇게 했다 이런 사람들이 끼어들면 이거는 사실 국민들에게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 좀 진짜 정규 이 공식 루트에 대한 신뢰 이런 쪽으로 YTN이 예. 가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예, 그 말씀을 그럼요.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모든 의제 열어놓겠다라고 한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민생 경제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국회가 지금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 달라야 하고 당장 올 정기국회부터 이제 내년도 예산안까지 쭉쭉 추경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이렇게 가니까 그런 의제 안에서 가는 거지 답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 우리는 이걸 공약으로 했으니까 이것만 돼. 예,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전에 뭐 인사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과 함께 뜻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대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만나자 했고 오늘 또 실무 협의를 또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각 실무 협의하겠다고 대통령실에서도 바로 화답을 예. 했습니다. 자, 그럼 실무 협의에서 어떤 이야기 나올까요? 뭐 형식이라든지 의제는 어찌됐든 간에 좀 차치하고 나서 형식이라든지 날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조율해야 날짜가 제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하죠. 날짜, 그 배석자, 예. 공개 범위 뭐 이런 것들이 제가 문재인 대통령과 과거 황교안 대표의 그 회동의 실무 책임자로 일을 했었기 예. 때문에 어떤 이야기 좀 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고 두 분이서 단독으로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그게 이런 중요해요. 장을 연출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도 사실상 중요한 문제인데 예. 그동안에 오늘 친평 변호사의 말씀에도 그렇고 그 만남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어쨌거나 맨 처음은 제안을 한 거였는데 결국 친평 변호사의 고백처럼 민주당의 요청에 의해서 회동을 선제적으로 이제 제시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졌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뭔가를 주긴 줘야 하는데 예. 무엇을 줄 수 있을까가 정말 고민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의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를 다 무시하고 빈손으로 돌아가기에는 그러면 뭐로 만나느냐라는 비판에 또 직면할 수도 있어서 대통령실에서 뭔가 하나는 양보를 하셔야 될 텐데 무엇을 첫 번째로 내놓으실까가 가장 큰 관심거리고 예. 요것에 대해서 실무진들은 정말 크게 고민하고 대통령의 사전 양해까지 구해야 되는 이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강혜정 단사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희정 단사님? 네, 죄송합니다. 그 예. 시험 문제 풀 때 어려운 거부터 푸나요? 쉬운 거부터 푸나요? 쉬운 것부터 풀죠. 그렇죠. 예. 쉬운 거를 통해서 협치와 신뢰 회복의 그런 경험치를 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물가 문제라든지 뭐 의사수 문제라든지 이런 당장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정치적인 입장 차이를 떠나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부터 풀어 나가면서 양당의 입장이 좀 명확한 차가 있는 걸로 이렇게 전진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공 사례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좀 덧붙이면 예. 지금 이제 22대 원구성이 어떻게 될까도 많이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회동을 통해서 여야의 대화가 시작된다. 그리고 첫 번째에서 결과는 얻지 못했습니다만 2, 3차에 계속해서 대화와 회동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22대 원구성까지도 굉장히 부드럽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 첫 번째 만남에서 서로 부닥치고 부러진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부담, 대통령의 예. 부담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부담이 클 겁니다. 맞아요. 저도 동의하는 게 여기서의 결론은 바로 짠하고 정책적인 결론보다 앞으로 우리 자주 만나겠습니다. 그 얘기까지만 나와도 상당한 성과지 않나. 그런 예. 소통의 창구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먼저 띄워주시죠. 네.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 고량주로 첫 회동, 자주 만나 대화하자. 일단 영수회담 전에 만날 것이냐 안 만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제 만찬을 했고요. 한 2시간 반 정도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갑자기쯤 이루어진 겁니까? 이 대표의 준비가 있었지 않았겠느냐라고 저희들은 추측을 합니다. 예. 그 범야권 연석회의를 조국 대표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거를 덥석 받기가 사실상 범야권이라고 하지만 독보적으로 큰 민주당이 그분들과 같은 선상에서 말씀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지금 이제 회동이 진행돼 가면서 마침 한두 번 실무회동에 문제가 생기고 하니 이럴 때에 조국 대표가 제안했던 범야권 그 연석회의의 대안으로서 1대1 회동을 좀 깊게 나눈 것 아닌가. 그 속에서 조국 대표의 여러 가지 뭐 그 회동을 통해서 대신해서 전달해 주었으면 하는 이런 말씀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원 운영과 관련해서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양 당의 관계에 관한 이런 말씀도 좀 있었을 것이고 해서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두 마리 토끼를 다 취한 것 아닌가 싶고 조국 대표 입장에서도 단독으로 뭐 2시간 반 정도 회동을 가졌으면 결코 얻은 것이 많지 잃은 것은 없는 이런 회동 아닌가 싶습니다. 예, 독주까지 곁들였고 또 뭐 각 한 병씩 정도 드셨다고 하니 뭐 굉장히 이러한저러한 깊은 이야기들이 오갔겠죠. 국민의힘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잘 맞아 떨어진 정치 퍼포먼스를 굉장히 두 분이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최종 원하는 게 뭡니까? 본인의 대권 그 구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공천도 완전히 뭐 비명 행사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갔는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 야권 연대 뭐 이런 게 필요한 상황이라 어쨌든 가장 큰 3지대 하지만 민주당이랑 색깔이 비슷한 사람과 어쨌든 우호 관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거고요. 또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되게 본인도 지금 막 대통령 만나고 싶어 하고 막 본인 체급 키우고 싶고 그런데 그게 원쿠션으로는 바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의 그런 거를 통해서 본인의 존재감, 아 나도 당 대표야 이런 존재감도 올리고 예. 그다음에 역시 두 분의 공통점은 또 사법적인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연대 그런 그 교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참 정치적 퍼포먼스 잘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분 뭐 다. 필요에 의해서 만났다고는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총선 과정에서는 어찌되면 이재명 대표도 조국 혁신당과는 좀 거리를 두는 모습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선을 긋는 모습도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범야권 연석회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사실상 거절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조국 혁신당과 이제 공조는 어떻게 좀 이어가실 생각이십니까? 조국 혁신당의 정치적 위상이 예. 그저 조국 한 사람으로 대표되는 그런 정당이 아니고 과거의 정의당 예. 또 과거에 또 민노당 이런 진보 정당들의 정치적인 지지를 지금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이걸로 대표되지만 그 진보적인 지향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을 대변하는 이런 정당으로서의 자기 역할이 분명히 지금 주어져 있다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보면 민주당과 과거처럼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가운데서 서로 얻어갈 것들로 많은 예. 그 이번에 총선에서 승리한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하나가 진보 정치의 빈자리를 조국 대표가 채워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야당에게는 유리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분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22대 그 국회 운영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가운데에서 서로에게 윈윈하는 이런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민주당 당내 얘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앞서 저희가 뉴스로도 박주민 의원 그 원내대표 선거 불출마 선언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더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되니까 더불어민주당 당 내에서는 박찬대 의원만 등록을 하면서 이제 원내대표로 거의 추대되는 거의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 원로에서도 그렇고 이게 좀 좀 너무 과열 양상 그렇다기보다 한 명으로 너무 좀 몰리는 형상에 대해서는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제 마지막에 그 대전의 박범계 예. 의원이 좀 고민하고 있다. 예. 이런 말까지는 들리고 있는데요. 그 박찬대 최고위원이 출마를 하면서 내가 경쟁하기 어렵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쟁이 될 때에 내가 다음을 위해서라도 한번 도전해 볼 텐데 왜죠? 왜 박찬대 최고위원과 경쟁했을 때 힘들 거라고 판단하시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동안 그 이재명 대표 체제 내에서 박찬대 최고위원이 예.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이 역할에 대해서 모두가 인정을 해요. 의원들뿐만 아니라 당원들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박찬대와 지금 원내대표를 두고 경쟁하는 것은 아무래도 승산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그 좀 친분이라든지 혹은 이제 그 여태까지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와 같이 이제 좀 호흡을 맞췄던 부분도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그것을 전제로 해서 예. 총선을 치렀잖아요. 예. 그리고 총선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예. 그 압승의 성과가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박찬대 의원이라든지 다른 최고위원들 그리고 당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함께 나눠 갖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총선의 성과를 함께 만들어낸 주요 공신 중에 한 명이 박찬대 최고니까 이분이 원대를 맡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럽겠다라는 인식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혹시 처음 여기에 대해서 예. 그 당선자 모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민주당?
하셨습니까? 오는 4월 30일 날 워크숍을 할 것인데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어쨌든 새로 원구성을 하겠다고 해놓고선 그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도 만나야 되지만 당선자분들도 만나서 원내대표 경선의 얘기나 원구성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뭐 지금 여당의 상임위원장 하나도 안 주겠다라든지 우리의 원내대표는 누구가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지금의 야당은 한 번도 미팅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가 소위 친명계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당선의 공로가 있어서 그거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잘못해서 이긴 거잖아요. 여당이 잘못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부족했던 점, 좀 국민들 눈높이 못 맞춰서 잘못한 거지. 아마 민주당도 민주당이 너무 잘해서 그렇게 안 할 텐데 어떻게 당선자 미팅도 한 번도 안 한 당에서 이런 게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게 국민들 보기에 그게 진짜 민주당인가? 옆 당에서 보기에 좀 그래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21대 국회에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현재 우리 입장이고 예. 그다음에 그 당선자 미팅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미팅은 아니지만 이미 지역에서 또 분야별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식 미팅은 이제 4월 30날 그 초선 의원들 이렇게 될 텐데 그 공식적인 미팅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일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치게 형식 논리적인 아니, 그건 국민들이 걱정 판단할 거라 아니신가 생각합니다. 싶고요. 네.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하고 대안 세력으로 평가받는 것 이것 또한 그 선거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양당의 일정이기 때문에 일정대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또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자, 준비한 마지막 주제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키워드도 한번 두 분 의견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부터 띄워주시죠. 네, 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 당 반대로 했더니 당선. 이 이야기는 이제 김재섭 당선인이 이제 반성회라고 하죠. 그 총선 성적표를 두고 어떤 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많은 그 쓴소리가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부터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낙타의 등 위에 얹어진 그 지푸라기 한 점, 그게 결국 낙타를 무너지게 만든다 이런 얘기 하듯이 그 이전부터 쌓여왔던 이미지에 그게 더해지면서 부정적 이미지라든가 불통의 이미지라든가 민생 외면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선거철에 공격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못했죠. 왜 이런 얘기가 근데 그 전에는 안 나왔을까요? 일단 경기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그 당의 사기를 떨어뜨리거나 분위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얘기를 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일단 선거가 시작되면 더욱더 그렇고요. 선거가 시작되면 급류에 이렇게 예를 들면 보트에 올라탔는데 그 급류가 휩쓸려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거기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기는 참 쉽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네, 경기 고양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종혁 조직부총장의 말이었습니다. 어제 패배 원인 분석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고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그 패인에 대한 분석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김희정 당선인께서는 이 패인 분석을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얘기를 거스르지 않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라는 게 아까 당선자 대회도 한번 그 회의도 한번 하지 않은 민주당과 사후에 이제 태도 변화가 좀 있지 않나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스갯소리로 4년 전 총선 백서나 8년 전 총선 백서나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이런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과거 총선 백서 그냥 그대로 갖다 쓰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석자들이 이런 식으로 소위 자신에 대한 반성도 있지만 당에 대한 비판이나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공개석상에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그나마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있는 그 사인으로 국민들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여러 쓴소리 중에 조금 더 좀 과한 이야기들도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더 쓴 이야기라 있다는 게 이제 김재섭 당선인 같은 경우에가 이제 당에 하자고 하는 거 반대로 했더니 당선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방향 제대로 잡지 못하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보시기에 이런 패인 분석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고립됐죠 지금 국민의힘은. 다만
만약 민주당이 이런 선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당이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제대로 된 반성이 전제돼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 반성의 모습이 그 이재명 대표를 만나겠다, 2년 동안 범죄자랑 안 만난다라고 했던 그런 태도에서 바뀐 것이 반성의 하나의 어떤 그 징표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예. 두 대통령과 여당 모두가 정말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그 민심, 이것을 받아주시고, 민주당을 공격만 해서 선거했잖아요. 근데 여당의 선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가운데 역시 정부 여당은 힘이 있어, 이런 건데 2조 심판론을 가지고 선거를 하니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정말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라. 그 국민 속에는 야당도 있다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은 당선인들끼리도 만났고요. 또 대통령께서는 이제 뭐 낙선인들도 만나서 이제 뭐 같이 식사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언제 만나는 겁니까? 언제든지 만날 수 있죠. 못 예. 만날 사이가 아니니까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예, 네. 이복현 금감원장까지 중간에 나섰는데 근데 아직까지 좀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 두 분이 좀 마음이 상해 있어서 이게 회복이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원래 제3자들은 갈등을 만들려고 좀 노력들을 하는 것 같은데 워낙 오랜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 제3자가 이렇게 하더라도 언제든지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이라고 생각하고, 예. 지금은 이제 정치적인 위상도 많이 올라갔고 그랬기 때문에 또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가 또 더 책임 있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복양 의원님께서 이제 여당에 대한 게 그냥 심판만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게, 저희가 그 4개 리서치사가 같이 총선 패인에 대한 여론조사 한 것 중에 이번에 뭐 가지고 투표했냐 이런 거 할 때 민생이나 경제와 관련된 거 보고 했다라는 게 1등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에 대한 게 2등이었는데 저는 1등에 대한 얘기는 못하고 2등에 대한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를 풀 수 있는 거는 역시 저희 여당 혼자서 안 됩니다. 21대 국회와 22대 국회가 달랐으면 하니까 좀 이렇게 협력할 수 있도록 두 분 영수회담에만 맡겨놓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끼리의 관계 회복에도 좀 애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희정 당선인께도 당내 상황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차기 지도부의 나이 연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나경원 당선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네. 그리고 또 이철규 원내대표 뭐 이미 정해졌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돌고 있는데 그 당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차기 지도부에 대한. 말들 참 잘 만드세요, 보면. 그런데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어제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냥 웃는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소설 같은 얘기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아직 출마자들 누구도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저쪽에 박찬대로 이렇게 정해져서 나머지가 정리되는 이런 분위기와는 달리 실제로 많은 분들이 주변 분들로부터 권유도 받고 있고 본인들도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정 국민의힘 부산 연재 당선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 당선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